안녕하세요. 어니언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선배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실기 파워 BI 부문 실전 모의고사 5회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기온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가져오기 및 편집을 수행하시오. 자, 여기 파워쿼리 문제죠. 자, 다음 데이터 파일을 가져온 후에 이제 편집을 해라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스텝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일단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파일이었죠. 자, 기온 데이터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우리는 오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온 데이터 얘 시트 선택하고 데이터 변환 눌러야 되죠. 이제 로드 누르면 바로 파워 BI 데스크탑 쪽으로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데이터 변환 누르면 이제 파워 쿼리 창이 열린다. 그죠? 자, 이제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얘 갖고 와라. 우리는 시트 기온 갖고 왔고, 다음에 적용된 단계 중에서 일단 변경된 유형이랑 승격된 헤더 작업을 취소하래요. 여기 우측에 이제 적용된 단계들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취소하라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좌측에 X표 누르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2단계 취소하고 지금 2단계 이전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위 7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첫 행을 각 머리에 각 필드에 머리글로 지정하래요. 자, 상위 7줄 제거하는 건 이제 여기 행 제거 있죠. 행 제거 눌러서 상위 행 제거, 첫 번째 있는 상위 행 제거 그리고 7줄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이게 이제 머리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인 거죠. 그래서 그 머리로 올려주는 거 어디 있어요?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는 것까지가 스텝에 들어갔다. 자, 간단했죠? 자, 파워쿼리 두 번째 동그라미 해볼게요. 파워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지금 가져온 그 테이블이죠. 그 데이터를 이제 필터링을 하시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연월 필드를 기준으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데이터를 제외하래요. 필터 아웃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근데 뭐 막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좀 힌트를 주고 있어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있죠. 안 그러면 뭐 맘대로 막 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사용자 지정 기능, 그것도 날짜 필터에서 사용자 기능을 사용해라. 그리고 요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식으로 해줘라.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요거였죠. 50년부터 53년까지를 빼고 이렇게 기간이 있으면 요 사이 기간을 빼고 이전이거나 아니면 요 이후인, 물론 요 시점은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쪽이거나 이쪽인 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5월 조건으로 하라라고 돼 있었죠. 자, 일단 한번 날짜 필터 사용자 지정 기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월 필드라고 그랬고 날짜 필터는 이제 여기를 열어보면 여기 날짜 필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 필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맨 밑에 보면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게 있어요. 저걸 쓰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 여기 날짜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딱 누르면 이제 대화창을 이용해서 아까 거기 없던 거 그 필터 조건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좀 발라내거나 추릴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문제를 가보면 1949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같음. 아, 그러면 여기는 이전 또는 같음이고 여기는 여기서 물론 달력에서 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1949년 직접 치세요. 12년 31일 아마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한국에서 치는 거면 그죠? 요거 이전 또는 같은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도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후 또는 같음일 거고 여기는 몇 년? 1953년이었나요? 0101이었나? 한번 볼게요. 1954년이었네요. 54년에 1월 1일 이후 또는 같은. 자, 여기에 이거 요거는 AND 조건이고 이게 OR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는을 선택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 주셔야 된다. 자, 이제 눌러주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런 조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자동으로 여기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슬쩍 보면 연월이 요때 요 날짜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or 그렇거나 아니면 또 요 조건이 만족되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플러스로 되게 되는 거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빠져나갔겠죠. 자, 그래서 문제 지시대로 이제 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3번 동글뱅이. 자, 뭐 한번 확인차 한번 본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번 눌러서 쓱 한번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원하는 그 기간이 잘 빠져나갔는지 여기 한 요 정도 한번 보면 요 사이는 지금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동글뱅이는 파워 편집기 및 파워 BI 데스크톱을 통해 다음 조건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시오. 자, 뭔가 데이터 전처리는 사실 여기서 하는 건데 그 다음 작업이 뭔가 파워 BI 데스크톱이 관여가 돼 있나 봐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여기 지점 필드의 각 필드 값에서 처음 2개의 문자만 추출해라. 예를 들어서 서울 지점을 서울로 만들란 얘기죠. 여기 2글자, 그 다음에 열을 추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라. 자, 그러면 여기 지점 필드 쪼개서 우리가 원하는 건 딱 여기에 요만큼만 지금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열을 추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열 추가해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기 변환 쪽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름 그대로 추출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추출 버튼 눌러서 여기 뭐 구분기호합 뒤 뭐 이런 것들을 전에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처음 문자 2글자를 가져오면 되겠죠. 뒷부분에서 갖고 오라고 그랬으면 요걸 갖고 오면 되고, 그죠? 그래서 저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2글자,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예쁘게 2글자만 됐다. 그리고 함수로는 뭐 우리가 시험 때문에 함수를 알아둘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덱스 함수 뒤에서 파워 BI 데스크탑 쪽에서 덱스 함수는 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여기서의 함수는 시험 범위에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뭐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럴 때라도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이런 2글자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트, 그죠? 앞쪽 뒷부분에서 가져오는 건 end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열을 추가하지 않는 조건까지 우리가 한 거고, 자, 이제는 연월, 지점, 평균 기호 요 3개의 필드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하래요. 자,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놔두고 나머지 제거. 얘를 제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열 제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여기를 먼저 선택하고 요렇게 쉬프트를 선택한 다음에 다른 열 제거를 딱 하시면 순서가 먼저 선택한 게 지금 앞쪽으로 가고 이렇게 거꾸로 됐죠. 자, 파워쿼리에서는 뭔가 선택을 하거나 이럴 때 클릭한 순서대로 돼요. 자, 이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시험에 감점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시를 안 따른 거는 없죠. 뭐 임의로 우리가 뭘 바꿨다? 뭐 순서를 바꿨다고 봐야 되나? 뭐 어쨌든 안전하게 가려면 저것도 원래대로 유지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열을 제거하시는 게 안전한 선택지이긴 하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필드 이름 변경. 자, 그냥 평균 기온으로 하면 된대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F2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이 언급이 된 것 같네요. 로드한 다음에 기존 모델에 기온 데이터 테이블 추가. 자, 이건 뭐 닷김이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로딩이 되면서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이 테이블을 이미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추가하면서 적용을 시켜라. 그럼 닫기 및 적용하란 얘기죠. 자, 그렇게 1번을 보시면 되겠다. 자, 마무리할게요. 닫기 및 적용 버튼 딱 눌러서 반영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저거 누르면 이제 데이터가 로딩이 되면서 모델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 그거 하라는 얘기였고, 자, 이제 데이터 가져왔으니까 다음 지시에서는 뭔가 모델링 내지는 뭐 측정값 만드는 거, 뭐 관계 설정하는 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이제 모델링을 수행하시오. 자, 이 모델링이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테이블 간에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모델링의 일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져온 테이블에다가 뭐 세열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없던 테이블을 뭔가 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또 만들어내거나 이제 그런 것도 모델링의 영역으로 사실 파워 BI에서는 봐야 돼요. 그리고 측정값 자체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 계산식이 추가되는 거니까 이제 모델이 뭔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 여기서는 다음 조건으로 수식을 작성하여 날짜 테이블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날짜 테이블을 추가하는데 일단 이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날짜 테이블을 추가하는 거는 이제는 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든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이블 이름은 날짜 t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지금 테이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전체는 아니지만 뭐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쓱 보니까 date, year, month, month name. 이건 이제 캘린더 테이블, 날짜 테이블 만드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제다. 자, 이런 게 이제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갑자기 버벅거릴 수도 있고. 자, 일단 캘린더 테이블은 우리가 문제 지시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시작 날짜가 있고 캘린더 테이블의 개념, 날짜 테이블의 개념이 그런 거니까 시작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끝 날짜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의 날짜들이 모두 들어가도록 날짜를 생성하는 거. 그게 1번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적인 열을 뭐 부수적인 그런 열을 추가해주는 작업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작과 끝을 날짜로 정해줄 거냐 아니면 어디서 추출할 거냐 첫째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하셔야 되는 게 어떤 열들이 추가가 될 것 같다, 되겠다, 뭐 이런 예상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필드 이름은 딱 보니까 4개의 열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 이제 함수를 딱 보면 그래서 느낌이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add columns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이블 만든 다음에 이제 뒤에 열 추가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제 요 몸통을 일단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캘린더 테이블 내지는 캘린더 오토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고 여기 시작일과 끝 날짜를 그래서 알려주고 있죠. 근데 min max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거 보니까 기온 데이터 테이블의 연월 필드 가장 이른 날짜 min이죠. 그리고 얘가 max고 가장 늦은 날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2열과 months가 추가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몸통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자 우리 이쪽으로 와서 자 테이블 만드는 거 식으로 만드는 거 이거죠. 모델링 들어가셔서 새 테이블 이거였죠. 그래서 쟤를 딱 누르면 자 우리 날짜 테이블 이름은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날짜 T, 날짜 언더바 T였나요? 자 일단 잠깐만요. 날짜 언더바 T였는지 확인 좀 하고 날짜 T, 언더바 아니었고 그냥 T. 자 여기에 얘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add columns부터 뭐 써도 되고 일단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러면 몸통 자 캘린더 테이블이 일단 몸통이죠. 그래서 캘린더 테이블로 먼저 시작과 끝을 잡는 거예요. 뼈대를 먼저 만들고 살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데이트는 뭐라 그랬어요? min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min으로 어떤 날짜 우리는 작은 따옴표 하고 기온하고 이렇게 백스페이스 이용하면 좀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적응이 돼 있으시겠죠. 그러셔야 돼요. 자 연월에 min date 얘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날짜는 앞에서 알려준 것처럼 max죠. max에 똑같이 기온 백스페이스 하고 여기에 얘 끝날짜를 가지고 일단 이렇게 만들면 뼈대가 되는 거죠. 얘 먼저 엔터 쳐볼게요. 뭐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살을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테이블 보기를 가서 지금 만든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가장 이른 날짜에서부터 가장 늦은 날짜까지 만들어 졌을 것이다. 23년 12월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열들을 붙여줘야 돼요? year, month, month name 요렇게 3개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 얘 다 썼고 year, month 얘를 써야 되는데 자, 일단 year과 요 month를 만드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shift 누르고 이렇게 엔터 쳐준 다음에 이제 add columns 여기 얘를 이제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헷갈리면 여기서 shift 누르고 엔터 눌러서 이렇게 얘랑 얘를 좀 구별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고 나면 콤마 그리고 shift 엔터 그러면 이제 add columns의 첫 번째 인수인 테이블은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이름은 뭐였어요? year이었죠. year열의 식은 뭐다? 연도를 숫자로 반환해야 되니까 year 함수를 써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는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date 열을 기반으로 연도 숫자를 반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콤마 자 그리고 또 shift 엔터 눌러서 보면 좀 가독성이 올라가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month 그리고 따옴표 month라는 이름으로 열을 만드는데 이제 month의 숫자를 반환해야 되죠. 그림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보셔도 좋아요. 거기 보면 우측 정렬이 되어 있죠. 자 뭐 쓰고 나서 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month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더 있었죠. 뭐였어요? month
네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잠시 뒤에 추가로 쓰면 되니까 그냥 엔터 치고 잠깐 문제 보고 올게요. 자, 이렇게 보면 year하고 month 이렇게 이틀릭체이면서 우측 정렬되어 있는 거 얘네들은 숫자인 거고 얘는 문자인 거죠. 지금 이제 좌측 정렬도 돼 있고 당연히 쟤는 문자이죠. month name을 gen으로 한다란 얘기는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함수가 format 함수죠. 그래서 format 함수도 이미 우리 시험 범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format 함수는 뭐 한 번만 알면 어렵진 않죠. 자, 어떻게 date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자, date라는 우리 아까 있던 기본 뼈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추출하겠다 이거에서 따옴표 넣고 세 글자로 뽑는 거는 그냥 MMM 이런 식으로 세 글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뭐 대문자, 소문자 다 여기서는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는 뭐 더 쓸 필요는 없죠. 대신에 괄호는 닫아주셔야 돼요. 원래 같으면 사실 얘를 이렇게 쉬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괄호 닫아주는 것만 까먹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맷 함수가 있을 때 뭐를 기반으로 어떻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월 이름에 풀네임으로 할 거면 M 4개 해볼까요? M 4개 하면 이렇게 풀네임이 나오는 거고 3개 하면 아까처럼 그리고 2개 하면 뭐 010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뭐 하나만 하면 당연히 하나만 나오겠지만 뭐 문자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하나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문제 지시에 따라 3개를 해주는 게 여기서는 답이다. 대문자 한번 해볼까요? 대문자로 해도 상관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뭐 똑같죠. 결과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실무에서도 필요하고 시험에서도 언젠가 한 번은 꼭 나올 문제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뭐 파워비아이 하시면서 날짜 테이블을 생성하고 연결하는 건 거의 기본 중에 기본 혹은 이제 필수 요소에 가깝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초보에서 끝날 거면은 사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 자, 필드 서식을 변경해라. 지금 만든 거에 대해서 요 short date 형식으로 표현을 마무리를 해주래요. 자, 요거 선택해주고 열도구 누를 필요도 없네요. 여기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 뭘로? 요 short date로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거가 끝이다. 자, 그게 여기까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네요. 자, 첫 번째 동글뱅이만 한 거고 자, 이제 날짜 테이블 만들었는데 이 날짜 테이블과 기온 테이블과 관계를 설정하려. 자, 관계 설정 이거는 뭐 당연히 모델 보기 탭으로 가셔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겠고 자, 활용 필드는 연월 필드랑 날짜 테이블의 데이트 필드 자, 그거를 연결하면 된다. 자, 여기 이제 연결에 대한 뭐 조건들이 막 있으니까 이제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모델 보기 가서 보도록 할게요. 얘 접고 자 컨트롤 누르고 이제 스크롤해서 잠깐 화면을 좀 줄인 다음에 얘를 가져올게요. 지금 만든 애가 얘죠. 그래서 얘를 조금 이쪽으로 갖고 오신 다음에 얘 날짜 t하고 또 누구랑 연결한다고 했어요? 얘죠. 기온 데이터. 자, 기온 데이터 얘 둘 사이를 연결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날짜 테이블은 뭐 디멘션 테이블이니까 위쪽에 놓는 게 보기 좋고 그다음에 얘는 아래쪽에 놓는 게 얘는 팩트 테이블이니까 보기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 둘 보나마나 얘네 둘을 연결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에 하든지 반대로 드래그 하시면 된다. 자, 기왕이면 팩트 테이블 쪽이 위쪽에 나오도록 해야 문제의 지시를 해석할 때 헷갈리진 않아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자, 어쨌든 우리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기온 테이블의 연월 필드랑 요 테이블 데이트 필드를 연결 우리 지금 했죠. 자, 근데 카디널리티가 다 대 1이냐? 얘가 당연히 다죠. 다라는 건 이제 중복이 있다는 얘기고, 그죠? 얘가 다여야 되고, 얘가 1이어야 되는데, 지금 카디널리티 보니까 1대1로 돼 있죠. 그 얘기는 여기에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중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일단 자동으로 1대1로 했다는 거지만 문제 지시는 뭐예요? 얘를 다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디널리티 이 부분을 1대1이 아니라 눌러서 다 대 1로 얘가 먼저 다인 거죠. 얘가 다 1. 그래서 다 대 1인 거예요. 요 순서가. 자, 그렇게 하고 교차 필터 방향은 모두 방향이 아니라 싱글 방향 얘도 바꿔줘야 되네요. 그래서 얘도 눌러서 싱글 방향으로 선택해 주고 저장을 누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
진 거죠. 연결하셨으면 꼭 마우스를 갖다 대서 내가 뭐 손이 떨려가지고 다른 거랑 매핑을 하지는 않았는지 알포개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3번 동글뱅이. 자, 다음 조건에 따라 날짜 테이블을 설정하시오. 자, 이 모의고사 5에는 제가 되게 의도적으로 구석구석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많이 넣어놨으니까 혹시라도 뭐 익숙치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날짜 테이블을 어떻게 설정하라고 그러냐면 날짜 T 테이블에 대해서 날짜 테이블로 표시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아래는 어쩌고저쩌고 뭐가 정렬되도록 설정해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요약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이게 다 날짜 테이블에 대한 지금 얘기인데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날짜 테이블에 대해서 날짜 테이블로 표시. 자, 요거 어디 있어요? 날짜 테이블. 자, 저거는 여기서 하셔도 되지만 일단 보고서 보기나 아니면 테이블 보기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날짜 테이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위를 보면 요거죠. 요거 날짜 테이블로 표시. 자, 이거는 어떤 기능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자 하고 제가 하면서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눌러보면 날짜 테이블로 표시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제를 이제 설정으로 이렇게 켜주고 설정 켜주고 그 다음에 어떤 열 우리가 지금 만든 혹은 우리가 기준으로 지금 삼을 그 날짜 테이블 그거의 기준열을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표시가 뜨면서 자, 뭐 문제 없다, 자격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되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선택한 그 날짜 테이블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날짜 계산을 할 그런 계산들의 가장 기본적인 날짜 테이블로 쓰겠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날짜 테이블이 보통 없을 때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파워비아이에서 만들어 주는 게 있죠. 따로 갖고 오지 않으면. 그래서 기본 제공 날짜 테이블이라는 게 그건데 이제 우리는 아니다. 나는 별도로 지금처럼 별도로 우린 날짜 테이블 따로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거 쓸게. 기본으로 제공된 거 그거는 이제 없애줘도 돼. 그래서 이걸로 나는 딱 지정해 주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이 꼭 사실은 실무에서 뭐 필수냐 이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 제공되는 날짜 테이블이 여기저기서 사실 날짜 형식이라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불필요한 생성을 막고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계층 같은 것도 어차피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난 계층에 사용할 다른 열들이 따로 있으니까 계층 만들어주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같이 내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얘는 이제 저장 이렇게 눌러주면 그걸 원한 거고 이제 여기를 열어보면 얘가 이제 계층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계층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차피 다른 열들이 있으니까 계층이 있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까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요 첫 번째 미션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 구현 시 날짜 T 테이블의 month name 필드 정렬이 요걸 기준으로 month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이거 듣는 순간 바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우리는 요 month name이라고 하는 요 애를 어떻게 요거의 정렬 기준을 다른 애로 얘로 변경을 해준다. 자, 그 기능이 이제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에 우리 예전에 모의고사에서도 앞에서도 다뤘지만 열 기준 정렬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month name 본인이 아니라 다른 기준이 될 만한 애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얘를 선택을 해주면 이제는 January부터 나온다. 저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뭐부터 나오겠어요? April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A가 맨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April 나오고 뭐 그다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A, B, C, D에 맞춰서 나오는 걸 이렇게 정렬을 바꿔주는 개념인 거죠. 이미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작업이 얼마나 이제 되게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지.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열과 month 필드가 요약되지 않도록 요약 안함을 기본으로 설정해라. 자, 저거는 뭐예요? 여기 이열과 month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숫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시그마 표시가 지금 들어있죠. 자동으로 합계가 된다는 얘기고 쟤를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 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합계를 내버리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요약 안함을 바꿔주고 이럴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아예 얘랑 얘를 집계할 일이 없으니 얘 이것들에 대한 요약 자체를 안 되게 바꿔 말해서 요 안에 열어서
여기 요약 안함을 선택해줘라.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얘 요약 안함 선택해주고 또 누구도 먼스도 여기 눌러서 요약 안함을 선택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설정해주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 테이블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바로 요약 안 하는 게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더하지 않는 이상은 요약 안함이 기본 설정이 된다. 시그마 표시도 없어졌죠. 자, 그래서 저거를 얘기를 한 거다. 자, 이건 실무에서도 되게 유용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 문제 1번이 끝났다. 자, 이렇게 문제가 다 끝나셨으면 저장 한번 누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시험에서도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문제 2번 단순 요소 구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먼저 쓱 한번 보면 완성화면이죠. 여기 도서 판매 분석 보고서, 이거 텍스트 상자일 거고, 얘는 카드, 그것도 신규 카드이라는 거 우리가 눈치채면 좋겠고, 문제에서도 어차피 나오게 되겠지만, 그리고 얘는 슬라이서죠. 그리고 여기는 막대랑 꺾은 선형이 같이 나오고 있는 개체이고, 쓱 한번 보니까 여기 제목 부분도 들어있어요. 부제목.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있고,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얘 보는 순간 얘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스몰 멀티플, 그 축소 다중 항목 있죠? 항목 있죠?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 정도 눈치 미리 채도 좋겠죠. 자, 어쨌든 어차피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자, 바로 1번 문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 3 그리고 3B 이렇게 세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의 서식을 설정하라. 이번에 첫 문제는 거의 서식 설정에 대한 거죠. 테마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인 이제 보고서의 시작을 알리는 뭐 그런 거죠. 이미지를 삽입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테마 변경, 프론티어의 텍스트 사용자 지정을 하되 제목에 글꼴 크기 13으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 프론티어는 테마에서 어떤 거예요? 프론티어. 자, 뭐 이렇게 몇 개 좀 찾아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시면 이제 바로 얘가 프론티어예요. 그래서 프론티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마를 선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정이 또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거네요. 제목 글꼴 크기 13. 자, 먼저 제가 잘 외우지 못하니까, 자, 여기 현재 테마 사용자 지정, 그리고 여기 텍스트로 가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에 글꼴은 아마 그냥 저거 그대로였던 것 같고, 크기만 13으로, 얘를 13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색깔은 따로 안 했지만 카드 및 KPI 쪽의 글꼴 크기도 30으로, 여기죠. 카드 및 KPI 제목이랑 여기 둘 다 바꾸란 얘기고, 얘는 얼마? 30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적용 딱 누르시게 되면 여기까지 끝났다. 자, 2번 동글바에 볼게요. 자, 텍스트 상자를 사용해서 보고서 제목을 작성해라. 자, 도서 판매 분석 보고서. 자,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홈 쪽은 혹은 이제 삽입 쪽에 가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를 잡으시는 게 편리하다. 그죠? 가생이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잡고 여기에다가는 뭐라고? 도서 판매 분석 보고서였나요? 도서 판매 분석 보고서. 자, 얘를 먼저 이렇게 해서 글꼴 선택해봐야 소용없다 그랬죠. 쓴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잡고 28 그리고 굵게 가운데. 자, 세로 쪽의 가운데 맞춤은 현재 이 시점에 요 버전, 뭐 아직까지 버전도 사실은 요 세로 맞춤이 없기 때문에 뭐 문제에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은 물론 뭐 텍스트 상자가 아니라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스타일 쪽에 텍스트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세로 맞춤이 되겠지만 텍스트 상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적용을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글꼴 그대로 28 굵게 가운데 이렇게 글자체는 그대로 두도록 하고요. 요렇게 그대로. 자, 이제 1번은 그래서 끝났다. 자, 2번 문제.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슬라이서랑 카드 신규를 구현하시오. 자, 요거죠. 카드랑 슬라이서를 구현하시오. 자, 신규라는 거 나왔고, 자, 슬라이서 먼저 구현하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 2열이 아니죠. 데이트 테이블의 2열 필드. 세로 목록으로 항상 단일 항목이 선택되도록 하래요. 그리고 이거 선택해 놓으라는 거죠. 자, 여기 기본 슬라이서. 시험 때는 이제 타일 슬라이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잘 보시고, 여기서는 세로 목록을 하되 연도를 넣으라는 거죠.
자, 데이트 테이블의 2열 필드였어요. 우리 아까 만든 얘가 아니라는 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기 데이트 테이블의 2열 필드예요. 자, 얘를 넣고 그다음에 슬라이서 설정을 얘가 아니라 세로 목록으로 하셔야 된다. 얘를 갖다 넣으면 숫자가 전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날짜 테이블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 중에서도 단일 선택을 설정을 해놓으라고 그랬죠. 하나는 무조건 눌리게. 그래서 2026년 선택하는 것까지가 문제의 지시였다. 단일 항목, 세로 목록, 2016 배치 바로 하셔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동글뱅이 한번 볼게요. 자, 총 구매 금액의 현황을 나타내는 카드. 일단 어떤 필드를 활용해라? 총 구매 금액 측정 값을 A 테이블에 있는 총 구매 금액 측정 값을 넣어라. 자, 그리고 설명 값이 요렇게 되게끔 해라라고 했죠. 일단 만들고 나서 같이 해볼게요. 자, 카드 신규 해놓고 일단 배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총 구매 금액 측정값 A 테이블에서 총 구매 금액 측정값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값에서 글꼴 크기 25에 가운데 맞춤 소수점 한 자리.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서식에 있어요. 자, 글꼴 크기 서식으로 가셔서 설명값에 대한 얘기죠. 모두 다 설명값을 글꼴 크기를 25로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자, 좀 내려가 볼게요. 가로 맞춤을 가운데 맞춤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되도록 설정. 자, 소수점 한 자리까지 요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카드 신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메뉴들은 요 카드 자체의 종류를 선택을 해줘야 어떤 카드인지, 그래야 추가로 등장하는 서식 옵션들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결국 적용 대상 중에 현재는 모두라고 돼 있는데 요 총 금액 카드라는 얘를 선택을 해야만 또 나오는 옵션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총 금액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게 원래 요거의 성격이니까 선택을 해주고 나면 요 아래 보시면 요런 메뉴들이 그때 등장한다. 없다고 당황하시면 안 되고, 카드 하나하나는 일단 선택하면 모든 메뉴가 대부분 있으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모두를 선택해야만 등장하는 메뉴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카드 신규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다. 제가 영상 만든 것도 있으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추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시 단위에서 우리는 표시 단위가 아니죠. 뭐였어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래서 표시 단위도 저걸 해야만 선택이 등장하는 옵션 중에 하나지만 문제에선 지금 값 소수 자릿수 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설명값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총 구매 카드에 뭐가 들어간다? 참조 레이블을 추가한다. 자, 참조 레이블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참조 레이블은 원래 이렇게 아래쪽에 또 디테일한 내용이 또 들어가는 거였죠. 우리 예전에 제가 다른 앞선 모의고사에서 좀 연습을 시켜드렸었는데, 자, 여기 참조 레이블 요 놈이죠. 설명값 아래에 있는. 그래서 쟤를 열어서 참조 레이블에 이제 어떻게 해라. 자, 활용 필드에 딱 보니까 측정값을 지금 요 두 개, 1년 전과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2년 전과 비교하는 요 두 개의 측정값을 다 넣는 걸로 보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서식을 오른쪽에 할 건지 아래쪽에 할 건지 이런 게 나오고, 레이아웃도 이제 다 서식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포함을 시킨 다음에 서식을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참조 레이블에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건 여기에 넣어야 되죠. 레이블 추가. 그래서 1년 전 넣어주고 2년 전도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드래그가 아무래도 빨라요. 여기서 눌러서 하는 것보다. 자, 하고 나면 지금 요렇게 아래로 지금 들어있는데, 우리 시각화를 잠깐 한번 보면 이렇게 우측에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설정을 하라는 지시가 이제 순서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시면 된다. 자, 콜 아웃 오른쪽의 위치. 자, 옵션으로 가렴. 자, 옵션이 어디 있느냐? 자, 참조 레이블 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 옵션이라고 하는 게 메뉴가 있는데, 마우스를 갖다 대보기 전에 뭐가 보여요? 그레이 아웃 돼 있죠. 이렇게 선택할 수 없게. 그럼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용하려면 모든 계열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마우스 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용하려면 모든 계열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열이라는 건 그래서 이번에는 카드 하나만 적용시킬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저 옵션은 전체적으로 공통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를 선택하고 나면 어디서 참조 레이블 밑에 있는 거에서 모두를 선택하면 그제서야 이 옵션이 아래 설명선이냐 아니면 콜아웃 오른쪽이냐 문제 있던 거죠. 이제 그 메뉴가 그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저게 의미한 게 요거였다. 자, 레이아웃은 세로 맞춤 중간. 자, 레이아웃은 또 어딨나요? 자, 정신 없으면 이제 일단 접고 생각을 해보시고 참조 레이블의 레이아웃은 좀 내려가 보면 여기 또 있네요. 자, 레이아웃 열어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세로 맞춤 중간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세로 맞춤에 요 중간 이렇게 하면 얘가 가운데로 이렇게 왔다. 아까 요 위쪽에 치우쳐 있었는데 그죠? 아, 그걸 의미한 거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뭐 다 끝난 건 아닌데 요 두 가지는 시리즈 즉 계열을 모두로 선택을 해야만 등장하는 또 메뉴였던 거예요. 모든 카드에 이제 일괄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이제 그다음 마지막 각 참조 레이블에 대한 표시 단위 사용자 지정. 이거를 형식 코드를 사용하래요. 자,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시험이 의외로 막 구석에서 많이 안 쓰지만 또 유용한 그런 기능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것도 유용한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시험이란 게 그런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 참조 레이블에 대한 표시 단위 사용자 지정은 어딨냐면 자, 한번 볼게요. 접고서 각 참조 레이블이라고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1년 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2년 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용자 지정을 하려면 일단 시리즈는 뭐 당연히 구매 금액을 다시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해서니까 이제 1년 전에 대해서도 뭘 해주고 2년 전에 대해서도 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블을 다시 선택을 해줘야 된다. 1년 전 선택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제목을 이제 닫아보고 값을 열어보면 자, 문제에서 이제 표시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시 단위 쪽에 보면 자동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 지정이 있어요. 그죠? 표시 단위 밑에 이제 사용자 지정이 있어서 얘를 눌러보시면 형식 코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형식 코드는 말 그대로 어떤 형식으로 보여줬으면 하는지를 이제 코드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 코드를 사실 다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양수일 때 요렇게 음수일 때 요렇게 0일 때 요렇게 표시가 되도록 코드를 넣어줬는데 실제로도 다른 데서도 여기서 쓰는 규칙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0% 그리고 양수, 음수 0 사이에는 요 세미콜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 뭐 문제에도 있었죠. 문제에도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하고 0.0% 세미콜론 마지막에 0하고 퍼센트 이렇게 세미콜론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쓰라고 문제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그 다음 문제도 사용하면 좋겠죠. 여기는 이제 동일하니까 뭐 진짜 시험에서는 동일이라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반복 작업해야 되면 1년 전 선택하고 요거 했고 그 다음에 2년 전 선택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2년 전 선택하고 여기 표시 단위에서 사용자 지정한 다음에 형식 코드에다가 붙여넣기. 자, 이러면 이제 이렇게 변했다. 자, 원래는 이제 소수점 두 자리에 플러스는 뭐 따로 없었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내라라고 하는 규칙을 넣어 준 거죠. 자, 저게 이제 숨어 있는 어떻게 보면 기능인데 그래도 여기 자세히 보면 다 힌트가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것들을 몰랐다면 사실은 이거 찾느라 시간이 다 갔겠죠. 뭐 어쩌겠어요. 그죠? 자, 시험을 또 뭐 저렇게 막 틀리라고 내려고 맘먹으면 사실 얼마든지 낼 수도 있는 문제니까 뭐 실제로 치사한 것도 아니고. 자, 우리는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구현하시오. 우리 아까 왼쪽 아래에 있던 그러죠? 콤보 차트였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트 테이블에 year, months 아니죠. months name이죠. 이 필드를 계층 구조 만들기를 이제 구현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계층 구조 만들기는 이거 딱 보는 순간 또 기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계층 구조를 만드는 거는 그동안 사실 해왔던 거는 우리가 그냥 필드를 거기
그 시각화하는 아래쪽에 칸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어서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제 계층이 만들어졌던 거, 우리는 이제 그거 위주로 사실은 해봤는데, 실제로 아예 저거를 세트화 시켜서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저게 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라는 얘기고, 이제 순서를 정해준 거죠. 이어가 있고 아래쪽에 month name이 있다. 자, 그리고 계층 구조 필드 이름까지 이제 이렇게 이얼먼스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거는 여기였나요? 데이트 테이블 맞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상위에 와야 될 게 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에다가 갖다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땡땡땡을 누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층 구조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저거는 아예 세트화 시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이미 이런 식으로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다. 아까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게 들어갔죠. 그럼 이제 여기 계층에다 포함시킬 애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는데 드래그해서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안 들어가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month name이 그 하위에 들어가야 되면 이제 month name을 또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뭐가 있냐면 계층 구조에 추가라는 게 있어요. 계층 구조에 추가. 그래서 여기다가 넣겠다. 얘를 선택을 하시면 뚝딱 하면서 여기 아래에 이렇게 층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딴 애들은 사실은 없어진 건 아니고 얘네들은 유지되는 채로 additionally 얘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얘대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테이블 보기에 가서 보면 있느냐? 없어요. 저건 그냥 어떻게 보면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편의를 위한 구조, 두 개의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거 하라는 게 요 문제였던 거예요. 자, 여기. 자, 근데 이름을 상위 오도록 설정한 건 우리가 했죠. 얘 먼저 했어야 되니까. 자, 근데 저걸 만약에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헷갈렸다 그러면은 오른쪽 클릭하셔서 저걸 모델에서 삭제를 하신 다음에 그냥 다시 만드시는 게 좋아요. 뭐 큰일 나진 않아요. 요것만 삭제를 하면 테이블 전체를 없애는 건 아니니까 모델에서 삭제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 자, 우리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뭐라고? year month라고 해야 되죠. year months 이렇게 엔터 치면 우리 의도대로 만들어졌다. 자, 이제 2번 동글뱅이 볼게요. 자, 2번 동글뱅이는 연월별 총 구매 금액 및 거래 건수를 나타내는 구매 금액과 거래 건수를 하나는 막대, 하나는 선,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트 테이블에 year months 필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측정 값으로는 총 구매 금액과 건수 요 두 개죠. 그거를 요 디멘션으로 해서 우리 그림에서도 봤지만 year months는 이렇게 있었죠. year months x축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뭐가 이거고 뭐가 이건지를 이제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문제를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에 year months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좀 전에 만든 그 계층 그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총 구매 금액이 막대네요. 자,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거래 건수가 라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우리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요거죠. 기본적인 콤보로 돼 있는 거. 자, 여기에 배치를 해주고 사이즈 한 방에 미리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총 구매 금액과 건수인데 총 구매 금액이 10 그죠? 그리고 거래 건수가 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 X축이 지금 빠져 있죠? 우리 좀 전에 계층으로 만든 year months 얘를 X축에 넣어주면 완성이 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얘를 뭐 쪼개는 일이 또 있었다. 뭐 카테고리별로 뭐 쪼개는 게 또 있었다 그러면 어떤 거 채워야 돼요? 그때는 열 범례까지 넣어주시는 거죠. 뭐 지금은 그 지시는 없는 것 같고. 자, 여기 남은 건 이거죠. 연월이 모두 표시되도록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회사표 다 펼쳐주라는 얘기죠. 계층에서 요거. 그래서 이거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따로 누를 필요는 없다. 그림이랑 같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배치하는 것까지 끝났다. 자, 이제 3번 동글뱅이 볼게요. 자, 지금 만든 요 차트의 각 요소에 대한 서식을 정하시오. 요소 서식 하란 얘기죠. 서식 만들란 얘기죠. X축, Y축 제목 바꾸는 거, 제목 제거하는 거. 자, 서식 가서 얘는 이 X축 제목 없애고 Y축 제목 없애고. 자, 이건 이제 금방 익숙해지셨어야 돼요. 자, 그리고 차트 제목을 설정하는데 총 구매 금액 및 거래 건수. 자, 저게 제목이고 그 다음에 부제목도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구분선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 있는지 바로 제목 아래에 있는 거 알고 계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총 금액 및 거래 건수 저는 그냥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 일반으로 가서 제목 열고 여기다가 그냥 전체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이렇게 할게요. 원래 들어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요게 이제 포인트죠. 요거랑 구분선. 자, 그래서 월별 띄고 추이가 부제목. 자, 부제목 어디 있어요? 얘 접어보면 그 밑에 부제목 있고 구분선 있고 간격 있죠.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부제목 켜주고 부제목에는 월별 추이 엔터까지 꼭 쳐주세요. 끝에 글자 먹으니까 한글인 경우에는 구분선도 켜줘라. 자, 구분선에 대한 뭔가 서식이 또 문제 지시에 있다면 여기서 해결하면 되는 거다. 자, 여기선 따로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식 설정. 자, 그래서 우리는 얘 접고 시각적 개체에서 표식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범주에 대해서 켜주면 되겠다. 뭐 특별히 어떤 범주를 선택하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3번 동글뱅이까지 끝났다. 자, 이제 4번 동글뱅이 해결하면 되겠죠. 자, 막대 요소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하시오. 자, 이거 지금 계속 우리는 꺾은 선형 및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에다 하고 있는 거고, 자, 조건부 서식이 뭐였냐? 자, 그림에서 한번 살짝 볼게요. 그림에서 보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네요. 자, 조건부 서식으로 보이는 애는 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높은 애가 지금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뭐 문제 지시를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서식 스타일은 규칙으로 하고 막대 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면 조건은 요 최대값 여부라는 필드를 기반으로 필드 값이 숫자 1에 해당하면 조건부 서식을 요 색깔로 적용해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건부 서식을 가서 규칙을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막대에 대한 규칙을 적용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 또는 막대로 가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막대에 대한 색이 어떤 거예요? 막대에 대한 색이 요거죠, 요거를 이제 눌러서 이제 규칙을 적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입힐 건데, 자, 서식 스타일은 그라데이션이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 그래요? 규칙으로 하라고 돼 있었죠. 규칙을 하되, 자, 뭘 기반으로? 자, 총 구매 금액이 지금 돼 있지만 이게 아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최대값 여부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다시 문제 한번 볼까요? 최대값 여부 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 필드 값이 숫자 1일 때 그 조건인 거죠. 자, 규칙이 필드 값이 얘가 크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같은데 뭐랑 1이랑, 그리고 퍼센트로 두시면 안 돼요.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 1, 이때 뭘로? 얘를 테마색 4였나요? 테마색 4로 적용을 해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값이 숫자 1일 때 테마색 4를 적용을 하는데 뭐가? 최대값 여부가.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도록 할게요. 자, 저 1이라는 건 우리가 뭔지는 지금 모르지만 아마 1등에 해당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1과 0 중에 할 수도 있고. 자, 궁금하신 분들은 요런 데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요. 문제랑은 상관없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3번까지 끝났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꺾은 선형 차트를 구현하시오. 자, 꺾은 선형이 이제 또 있었나요? 자, 얘를 말하는 거죠. 얘. 자, 그래서 쟤는 축소 다중 항목일 거라는 거를 예상을 이제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꺾은 선형 차트를 구현을 하는데 커스터머 테이블에 거주 도시별로 월에 따른 총 구매 금액을 나타내는 꺾은 선형을 구현하시오. 자, 우리가 이제 활용해야 되는 필드는 month name이랑 커스터머 테이블의 거주 도시랑 이제 이게 디멘션이 되는 거고, 이제 측정이 돼야 되는 거는 총 금액인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보고서 만들면 조금 더 정확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여기가 지금 X축에는 월이 들어있죠. 그래서 month name, 그것도 month name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일단 축소 다중 항목의 특징상 요렇게 하고 요렇게 놓고 라인 차트를 혹은 막대 차트라든지 뭐든 그리고 그 다음에 걔를 분할하는 개념인 거죠. 마치 범례처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쪼개주는 이제 그런 식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서도 이쪽으로 가보면 우리는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드는데
만드는데 한 방에 배치해 놓고 X축에는 month name인데 우리가 뭐에 대한 dates 테이블의 month name 필드 얘를 X축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총 구매 금액이 들어가야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도시 그 지역 명별로 이제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거주 도시는 어디 있어요?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죠. 접어주고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거주 도시를 어디다가 범위에 넣을 것이냐?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넣어야 되는 거죠. 축소 다중 항목에 거주 도시를 축소 다중 항목에 딱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다만 이제 한 번에 몇 개가 나올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정해주게 되어 있어요. 축소 다중 항목 안에서. 자, 그래서 여기 딱 써 있죠. 사실은 축소 다중 항목을 활용하는데 정렬을 총 구매 금액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렬을 해라까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는 어떤 기준으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정렬의 기준은 여기서 정렬의 기준 자체가 아예 이제 본인의 열이 아니라 다른 열을 기준으로 바꿔버릴 때는 그러니까 본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뭐였어요? 열 기준 정렬 그 메뉴를 사용하는 거였고 앞에서처럼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각화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시각화를 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총 구매 금액 기준으로 뭐를 축소 다중 항목을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얘를 눌러주시면 이제 서울이 제일 구매 금액이 크고 그 다음에 인천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정렬이. 그게 이제 요거 얘기였던 거예요. 자, 내림차순 맞았나요? 우리가 내림차순까지 했었나? 자, 여기 축소 다중 항목의 내림차순 요거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요게 뭘 기준으로 는 방법이 나오는 거였죠. 자, 그러고 나면 그림이랑 아직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 2번 동글뱅이에 서식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차트 제목 텍스트는 거주 도시별 구매 금액. 자, 이거는 한번 쳐볼게요. 자, 일반으로 가서 여기서 전체 잡고 거주 도시별 구매 금액 엔터까지. 그리고 X축 제목 제거 어디 있어요? 시각적 개체로 가야 돼요. X축 제목 제거. 그리고 글꼴 크기 X축의 글꼴 크기네요. 자, X축 얘를 말하는 거죠. 이 글꼴 크기 8로 줄여주고 Y축에 이제 뭐가 많은데 Y축에 일단 축 제목을 제거해라. Y축의 축 제목을 일단 제거했는데 또 뭐가 있네요. 자, 축 범위에서 Y축 공유 해제라고 하는 게 있고 각 도시 항목에 맞게 축 크기가 조정되도록. 자, 이것도 평소에 잘 사용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뭘 안 했다면 축소 다중 항목을 잘 사용해 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서식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거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축 범위에서 Y축 공유 해제 이거예요. 축 범위에서 지금 Y축이라는 게 요거죠. 요 Y축을 지금은 얘도 쓰고 있고 얘도 이렇게 쳐다보고 다 쓰고 있죠. 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얘를 공유하고 있는 거를 여기서 물론 끊어지겠지만 공유하고 있는 거를 끊고 각자 도생해라. 자, 그래서 여기 공유 Y축 있죠. 얘를 딱 꺼버리면 Y축이 각각 생겨나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각 도시에 맞게 축 크기가 조정된다. 자, 이 얘기는 여기 각자 크기에 맞게 지금은 이 축이 다 동일한 스케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마우스도 또 내려보면 다 동일한 스케일로 되어 있죠. 비교하기는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너무 그 숫자가 작아서 바닥에 있지만 여전히 트렌드는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축이 다 똑같으면 안 좋겠죠. 너무 작은 경우.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게 있어요. 크기 조정을 활성화시켜주고 나면 이때는 이제 알아서 각 사이즈에 맞게 축이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도 이제 용도에 따라 크기 비교를 할 거면 크기 조정을 끄고 같은 스케일로 하시는 게 맞고 트렌드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크기가 작더라도 트렌드가 나타나도록 요거를 켜주시는 게 좋다. 자, 이건 한 번만 해두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아마 시험 때도 찾아서 하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자, 그 한 번이 무섭죠. 일단 우리는 이것까지 마무리해야 될 거예요. 표식 사용 설정도 있지만 축소 다중 항목에 대한 서식을 또 설정하는 게 있는데 레이아웃을 먼저 들어가서 행으로 3칸, 열로 2칸. 자, 요렇게 하라는 얘기네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열이 2칸이면 이렇게인가요?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하라는 얘기니까 어디로? 축소 다중 항목을 가르죠. 축소 다중 항목에 얘는 3/2, 3, 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안쪽 여백이 여기 있네요. 요거를 지금 12에서 뭐가 바뀌는지 보세요. 8 이렇게 하면 조금 여백이 서로 좀 밀착된 것 같죠? 그걸 줄였으니까 자 그렇게 해주란 얘기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눈금선 모두로 해주고 색깔은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눈금선은 테두리 어디 있어요? 테두리가 아니라 테두리. 자, 축소 다중 항목 안에 있는 테두리였으니까 다시 일로 가야 되겠죠. 테두리 안에 열어서 눈금선은 가로 및 세로가 아니라 모두로 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의 색깔을 흰색이 아니라 흰색이 50% 더 어둡게. 자, 이런 식이죠. 자, 열어보면 흰색이 50% 더 어둡게는 요거죠. 요거. 자,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는 거. 그래서 좀 흐릿하게 해줘라. 그게 여기까지였다. 자, 그리고 표식 사용 설정은 지금 표식이 없는 상태죠. 마커를 여기서 표식을 켜준다. 이러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이번 문제까지 다 끝난 것 같죠? 자, 그럼 저장 또 한번 눌러주시고, 수시로 하셔도 되지만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잠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이제 그림이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험 때. 자, 여기 뭐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지만, 그거는 뭐 적당히 이렇게 줄이거나 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세로 맞춤이 없기 때문에. 자, 여기 쓱 보니까 요 부분에 지금 부제목이 그림상으로 완성 화면에는 여기도 지금 월별 추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없고, 제 기억으로 문제에서 지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제가 빠뜨린 것 같으니까 요거는 부제목 켜주는 것까지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의 지시대로라면 이게 맞아요. 일단 문제의 지시대로라면 이게 맞고, 그래서 얘 눌러서 여기 제목, 여기서 부제목을 켜주시면 된다. 그리고 부제목 바꿔주면 되지만 문제 지시대로라면 여기 따로 없었으니까 안 넣는 게 더 맞겠네요. 여러분 시험 때는 뭐 그림이랑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림이랑 이렇게 맞춰 보시는 것도, 그래서 뭐가 빠뜨린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복합 요소 구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시각화 완성하면 먼저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근데 슬라이서인데 날짜 슬라이서고, 요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뭔가 이제 방법이 있다. 서식에서 설정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뒤에서 보고, 자, 여기는 이제 뭔가 누적 금액으로 이렇게 누적으로 하는데 꺾은 선형 차트, 그리고 여기는 도넛 차트죠. 그리고 여기는 행렬 차트에 뭐 조건부 서식 이런 게 들어갔다. 이제 그 정도 느낌적으로 보시고 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슬라이서 및 꺾은 선형 차트를 구현하시오. 자, 여기서 여기까지네요. 자, 일단 슬라이서는 1번 동글뱅이이고, 자, 여기서 데이트 테이블에 데이트 필드를 넣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이제 서식을 뭔가 조정을 하는 거네요.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자, 문제 3이죠. 문제 3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슬라이서는 저렇게 생긴 거는 이 기본 슬라이서밖에 없어요. 그죠? 뭐 다른 슬라이서면 다른 슬라이서라고 이름을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타일이든 뭐 지금은 타일밖에 없죠. 그 외에는. 자, 이제 여기에 뭐를 넣으라고 그랬냐면 데이트 테이블에 데이트 필드. 자, 여기죠. 데이트 테이블에 데이트 필드. 얘를 넣으라고 그랬죠. 얘를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슬라이더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겨 있죠. 자,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그 슬라이서 머리끌 해제. 자, 머리끌 얘죠. 얘 없애라는 거고, 어디서 해제해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더가 아니라 일단은 슬라이서 머리끌을 끄는 거. 그죠? 끄는 거. 그 다음에 슬라이서 제목 텍스트 입력. 자, 여기 날짜. 자, 참고로 여기 뭐 계산식 작성에 사용되는 문자열은 쌍따옴표를 이용하라는데, 문자를 쓸 때 이제 식에서 쌍따옴표 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요거랑 상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자, 날짜라고 텍스트 제목을 입력해라 라는 거죠. 제목을 별도로 헤더를 끄고, 자, 여기 제목은 다 여기 들어있죠. 일반에 여기에 날짜 엔터.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요거죠. 자, 다만 이제 요게 문제죠. 반응형 옵션 해제. 자, 저거 이제 모르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요게 슬라이더라는 것까지는 알아도 이제 신기하게 저게 사실은 어디에 들어있어야 맞겠어요? 여기에 들어있어야 맞겠죠, 옵션이면. 근데 애석하게도 저거는 어떤 그런 옵션의 개념은 아닌데, 이제 가끔 시각적인 차트들 중에 이제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알아서 뭔가 반응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 메뉴 옵션을 이제 끄고 키고 하는 시각적 개체 혹은 차트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걸 반응형이라고 하는데, 반응형 옵션을 끄는 건 어딨냐면 보통 일반에 가셔서 이제 속성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런 메뉴가 이런 데 있어요. 너무 숨겨져 있긴 하죠. 그래서 고급 옵션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반응형을 이제 꺼버리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끄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얘가 알아서는 아까는 줄이면 뭐 이렇게 얘가 날짜가 아래로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가려져 버리죠. 그래서 반응형이 더 이상 아니다. 뭐 그런 의미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시험에 이제 안 나오기를 저도 바라지만, 어쨌든 실무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저 동그라미가 너무 커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도 나중에 이제 사실은 여기서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반응형이라는 게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동글뱅이. 자, 이제 드디어 측정값이 나오고 있죠. 자, 측정값을 추가해라. B 테이블 B에다가 측정값을 추가하는데, 자, 이제 측정값 얘기 나오면 함수부터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죠. 제목 먼저 보고, 자, 누적 구매액이다. 자, 뭔가 이렇게 누적이 돼서 쌓여 나가는 걸 시각화를 할 것 같고, 그걸 계산할 건데, 함수를 딱 보니까 calculate이 있고 필터가 있고 all selected max. 자,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일단 쪼개서 보면 일단 calculate은 뭐예요? 필터를 적용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필터 함수를 쓰기도 하고 같이 안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필터를 이제 쓰는 거니까 얘네 둘은 이제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필터를 무력화시켜주는 all이 들어가는 애죠. 하지만 all selected니까 뭐 외부의 필터는 이제 허용시켜주는 그런 약간 선별적인 all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ax가 있어요. 뭐 max는 이제 최대값인데, 자, 이제 누적을 뭔가 구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식같이 비슷한 그런 패턴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누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테이블로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시각적으로도 잠시 뒤에 볼 거지만, 누적이라는 건 이제 엑셀 테이블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줄 이렇게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값에다가 두 번째까지 범위를 잡아서 더해주는 거죠. 누적은 뭐 제 영상에서도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한번 여기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활용 필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데이트 테이블에 데이트 필드, 그리고 총 구매 금액 측정값, 저 두 개만 사용해서 누적을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로 한번 테이블로 한번 이렇게 쓱 보면, 자, 일단은 먼저 시각화는 아직 하라고 안 했으니까 테이블로 먼저 보면 저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이죠. 데이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 구매 금액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트와 구매 금액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누적이 되도록 구현을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누적은 우리 앞에서도 잠깐 우리가 엑셀 로직을 살펴봤지만, 그 다음 줄에는 여기다가 만약에 누적을 본다고 그러면 뭔가 누적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더해서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더해서 세 번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범위가 조금씩 확장돼서 계산이 되게끔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서 사실은 필터의 범위를 점점 2칸, 3칸, 4칸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 작은 범위를 다 범위로 잡고, 요거보다 또 작은 기간을 다 범위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한 칸 한 칸 조정해주는 어떤 메커니즘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자, 쓰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측정값은 여기에 쓰면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자, 측정값 B에다가 하라고 했고, 이름은 누적 구매액, 그죠? 누적 구매액. 자, 우리가 어쨌든 필터를 적용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calculate을 쓰는데, 더해야 될 건 일단 누적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필터가
각 맥락 한 줄 한 줄 그 맥락에 따라서 이제 필터 범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필터의 범위를 조정하는 게 조금 더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 함수의 도움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테이블, 그리고 그 필터로 사용될 테이블의 범위가 한 줄 한 줄 그 맥락 필터에 영향을 받아버리면 누적을 구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all이 들어가거나 all selected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all selected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all selected를 넣어주고, 자, all selected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테이블 또는 열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요렇게 요 필드를 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는 데이트 테이블에 데이트 필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저 테이블들이 지금 어떤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트가 어떻게 범위를 잡아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맥스로, 여기서는 이제 사실 꼭 맥스일 필요는 없기는 한데, 맥스 데이트를 보통 넣어서 이제 안전하게 주어진 맥락에서의 이제 가장 마지막 날짜를 보통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좀 줄일게요. 좀 줄인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일단 쓰라는 건 우리가 다 썼나요? calculate filter all selected max. 자, 그래서 이제 구매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제 뒷부분이 결국 필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줄은 뭐 첫 번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부터가 되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얼만큼의 테이블 범위를 데이트에서 잡아야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나와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누적이니까 사실은 얘랑 얘가 합쳐진 금액이 요 옆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360 어쩌고 이렇게 360000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모습이 될 거예요. 맞게 했다면. 자, 그러면 걔는 지금 현재가 1월 2일이지만 어떤 범위? 요만큼을 범위로 잡아야 이제 그 계산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일단 all selected로 여기서 나오는 필터를 무력화시켜주고 없는 셈 쳐주고 이제 요 조건으로만 하는 거죠. 요 날짜의 범위가 현재 주어진 이 날짜의 범위가 각 날짜의 맥스, 여기서는 그냥 1월 2일이면 그냥 1월 2일이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1월 2일보다 작거나 같은 날짜 범위는 어디예요?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죠. 그래서 그만큼을 범위로 잡고 그렇게 잡은 거에 대한 총 금액, 구매 금액 합계를 내면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3일이 돼도 마찬가지죠. 이제 3일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범위를 잡을 건데, 이번에는 데이트 열에서 어떤 범위를 잡아야 돼요? 이 데이트들이 뭐보다? 결국 1월 3일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잡으면 되겠죠. 결국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잡으려면 결국 그 날짜 범위가 1월 3일 그 본인이죠. 1월 3일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가 되겠죠. 요만큼이 잡히고 그거에 대한 거를 계산하니까 누적 금액이 이제 3일치의 누적 금액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얘 한번 넣어볼게요. 아직까지 안 넣고 있었네요. 자, 얘를 딱 넣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은 요만큼, 요까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여기서 3일까지. 자, 그게 이제 요렇게 누적을 구하는 일종의 공식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하고 정수로 하고 천단위 쉼표까지, 천단위 쉼표까지 이렇게 해줬다. 자, 우리는 이제 확인차 사실은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슬라이스에서 선택한 날짜 범위에 대해서 누적을 계산하도록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요거 all selected를 쓰는 이유예요. 이게 외부 슬라이서니까 사실 이게 이런 표현이 없었다면 all이 그냥 사실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자, 어쨌든 이것도 뭐 실무에서 많이 쓰니까 제 영상 한번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고요. 자, 어쨌든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동글뱅이. 자, 꺾은 선형 차트를 구현하시오. 자, 지금 만든 걸로 사실은 이제 누적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X축에는 우리 데이트가 있었죠. 그리고 누적, 좀 전에 만든 누적 금액 측정 값을 넣어서 Y축에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덕으로 범례 같은 데 넣어서 얘를 이제 쪼개주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X
Y 그리고 얘를 쪼개주는 카테고리.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식을 잘 만들었다면 잘 차트 구현은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X축에는 데이트의 데이트, 다음에 누적 구매액이 Y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범례 쪽에 프로덕트 카테고리 얘인가요?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 자, 그림이랑 이제 일치하는 것 같죠? 자, 아직 아닌가요? 서식 지정까지 하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자, 텍스트는 기간별 누적 구매액. 자, 얘는 그냥 복사할게요. 자, 시간이 많이 좀 지나서. 자, 텍스트 제목에다가 여기 컨트롤 A하고 붙여놓고 엔터까지 확실하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색상이 흰색이래요. 자, 이게 흰색이 되면 뭐 배경이 이제 바뀌겠죠. 테마색 3, 테마색 1, 2, 3. 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인 것 같고, 데이터 레이블 활성화,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밀도 0%. 자, 일단 좀 접고 여기 어디 있어요? 자, 시각적 개체로 가야죠. 가서 데이터 레이블 켜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안에 있는 레이블 밀도죠. 얘네들이 지금 너무 비지하니까 얘네들 뭐 다 나올 필요 없다. 의미 있는 숫자만 나와라. 그게 이제 데이터 레이블 밀도죠. 얘를 0으로 해주면 훨씬 보기 좋죠. 자, 저렇게 하면 끝났다. 자, 이제 확인해 볼까요? 자, 뭐 맞는 것 같아요. 자, 뭐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문제 3-2번 볼게요. 자, 지시사항에 따라서 도넛 차트를 구현하시오. 자, 도넛 차트는 요거죠. 이제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데 또 뭔가 그냥 저렇게 심플하게만 나올 리는 없겠죠. 자, 뭔가 계산이 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동글뱅이. 자, 측정값을 이제 추가하시오. 자, 공짜가 없죠. 자, 측정값을 추가하는데, 여기는 썸 하나네요. 자, 이제 구매 수량을 합계하는 썸, 구매 수량, 뭐 이런 거 그냥 금방 바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측정값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자, 이름이 뭐예요? 구매 수량, 그리고 수량 필드, 구매 수량, 그리고 썸 하시고 수량 필드를 썸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끝났나요? 정수, 천단위, 쉼표, 정수, 천단위, 쉼표까지 찍어 줬다. 자, 이제 2번 동글뱅이. 자, 1번 동글뱅이는 쉬웠네요. 자, 2번 동글뱅이는 커스터머 테이블에 열을 추가해라. 자, 여기서 이제 열을 추가하라는 건 새 열, 계산열이죠. 우리가 파워쿼리는 이미 지나왔으니까. 자, 근데 이제 열 이름은 고객 등급으로 열을 추가하는데, 사용 함수가 나오면 이제 먼저 뭐라 그랬죠? 자, 이제 스위치 true. 자, 스위치 true는 if 함수의 대용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건이 true가 나오면 뭐 A를 하고, false면은 뭐 B를 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고객 등급으로 열 이름을 만드는데 딱 보니까 구매 수량 측정 값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뭔가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새 열 어디로 가야 돼요? 커스터머. 그죠? 커스터머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자, 그래서 커스터머 안쪽 테이블로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고객에 대한 이제 리스트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새 열을 넣는데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이 고객들을 이제 일반 고객인지 우수 고객인지 뭐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식에다가는 이제 구매 수량이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수,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수,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일반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새 열은 이거죠. 새 열, 열도구에서 새 열을 하고 얘는 고객 등급이라고 했는데, 자, 스위치 true 함수 또 사용할 줄 모르면 사실 풀기 어렵죠. 자, 스위치하고 보통 이제 부등호 없이 딱 떨어지는 거, 그거는 그냥 스위치로 쓰시면 돼요. 그냥 A면 딱 B다 이렇게 되는 거는 A면 B고 뭐 C면 D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스위치만 쓰면 되는데,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이게 참이냐 뭐 아니냐를 이제 부등호처럼 비교를 해서 나오는 것들은 다 true를 같이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쓰는 용법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rue를 스위치 다음에 바로 그냥 이렇게 거의 기계적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과 반환값을 그냥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스위치 true 한 다음에, 자, 구매 수량 측정 값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대괄호로 열고 구매 수량이 뭐보다 60보다 크면 그때는 우수 그 외의 경우는 일반. 자, 이렇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구매 수량이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수, 그 외의 경우는 일반. 자, 뭐 그거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하면 고객 등급이 우수냐 일반이냐 이렇게 나눠졌다. 자, 그래서 구매 수량을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 구매 수량열이 사실은 없고 이 안에 녹아 있기 때문에 측정값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여기 눈으로 지금 하기는 어렵죠. 세열 뭐 굳이 또 여기서 만들기 전에는 뭐 확인하기 어려운데 뭐 만들었다가 지우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 뭐 로직이 복잡하진 않으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건으로 도넛 차트를 구현하시오. 이제 드디어 구현을 하는 거죠. 지금 만든 걸로. 자, 그래서 활용 필드는 지금 만든 고객 등급 열, 그 열별로 이제 구매 금액 측정 값을 하는 거죠. 이제 시각화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도넛 차트 만들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만든 고객 등급 어디 있어요? 커스터머 쪽에 있죠. 고객 등급 열, 뭐였죠? 총 구매 수량, 총 구매 금액이었나요? 총 구매 금액.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자, 나머지는 뭐 서식이니까 제목은 이렇게, 제목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개체의 이름이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고객 등급별 구매 금액, 그 다음에 텍스트 색상은 텍스트 색상 흰색. 그러면 배경색은 자연스럽게 진한 게 나오겠죠. 배경색은 테마색 3 요건가 봐요. 그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세부 정보 레이블은 레이블 위치를 안쪽. 자, 세부 정보 레이블은 어디 있어요? 시각적 개체의 조각 밑에 있죠. 요것들. 자, 그래서 저걸 열어서 이제 하란 대로 하면 되겠죠. 위치는 안쪽,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레이블 내용은 총 %만, 그리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 없도록. 레이블 값은 여기 있죠. 표시 단위 아니고 소수점 자릿수 얘가 0이면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소수점 2자리까지 있었는데 이하는 자릿수 없도록 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차트 배치하면 끝난다. 자, 이제 문제 3번 행렬 차트를 구현하시오. 자, 행렬 차트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딱 보면 연월별 이제 총 구매 금액과 지난 12개월 누계, 그리고 주말 일평균 구매액 뭐 이런 게 지금 들어있는 행렬 차트네요. 자, 그래서 또 측정값이 나오고 있죠. 자, 측정값을 보니까 측정값 B 테이블에 측정값을 추가하시오. 자, 지난 12개월 누계래요. 자, 이것도 뭔가 누적을 하는데 아까 그냥 누적은 아까 보셨던 그런 방식이 거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딱 지난 12개월만 이렇게 나타나게끔, 롤링으로 아마 나타나게끔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12개월, 이렇게 12개월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함수를 먼저 싹 보면 이제 calculate dates in period max. 자, 이것도 이제 이런 조합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를 사실 어느 정도는 훈련이 돼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 몇 개월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함수가 이거죠. dates in period라는 시간 인텔리전스 함수죠. 자, 그래서 뭐 시간 인텔리전스 함수는 시험에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거의 한 20-30개 있죠. 근데 뭐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는 거의 한 10개 정도 되긴 하는데, 제 교재 그 해당 챕터 쪽에도 함수 쪽 파트 챕터에도 나와 있지만 한 10개 정도 되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데이트 애드, 그 다음에 양쪽 기간을 하는 dates between,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지난 몇 개월 이렇게 보는 dates in period, 그리고 나머지는 누적과 관련된 mtd, qtd 이런 함수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모의고사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타임 인텔리전스, 시간 인텔리전스 함수들은 충분히 숙련이 돼 있는 게 좋다. 자, 그래서 dates in period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사용되는 거는 date 필드랑 총 구매 금액 측정 값이래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일단 시각화는 둘째치고 이제 계산을 위해서 잠깐 테이블을 한번 해서 구성을 좀 하면서 보면, 이제 데이트에 요 데이트 필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 구매 금액이 들어간다 그랬나요? 자, 총 구매 금액 측정값 아까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데이트 테이블에서 주어진 기간, 자, 주어진 기간이라는 건 항상 그 한 줄 한 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간에
마지막 날짜를 시작으로 해당 그 필터 맥락의 필터 컨텍스트에서 마지막 날짜를 시작으로 거꾸로 이전 12개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누계로 해서 계산을 해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짜에 맥스가 들어갈 거고 이런 조건들은 dates in period에 들어갈 거고 이런 게 이제 필터가 돼서 우리는 뭘 계산할 거다? 총 구매 금액을 계산할 거다. 자, 그래서 저건 뭐 머릿속으로 이제 한 방에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식을 작성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각화랑 같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만들어야 돼요? B에다가 만들라고 했죠. 새 측정값하고 이름은 지난 12개월 누적이었나요? 누계였나요? 누계. 자, 그리고 calculate로 시작을 하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총 구매 금액이죠. 이걸 계산하는데 이제 dates in period는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구조적으로 맞죠? dates in period. 자, 이렇게 하고 나면 dates in period에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인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자, 시간 인텔리전스는 dates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뭘 넣어줘야 돼요? 데이트 쪽을 넣어줘야 되죠. 근데 어떤 거? 데이트에 있는 요 데이트. 자, 요 데이트의 요거는 이제 참고로 작은 따옴표가 붙는 거는 가끔 이제 띄어쓰기 없는 영어이지만 이 안에서 이제 예약된 단어라서 붙는 것들이 가끔 있죠.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걸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소환하기 위해서는 쭉 써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제 시작 날짜. 자,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해당되는 시점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각각이 여기서는 맥스로 쓸 수 있는 거죠. 각각을 데이트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트 그 날짜 요 각각의 날짜인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이제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각각의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얼마 또 3일이면 3일을 기준으로 또 이전 얼마 이렇게 볼 거니까 그 시작 포인트는 그 날짜 그대로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월이 여기에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맥스가 월 말일을 또 반환하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보통 맥스를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는 셀렉티드 밸류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월로 바뀌게 되면 맥락이 셀렉티드 밸류는 블랭크가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누적에서는 맥스를 쓰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시작이 오히려 맥스가 되고 넘버 오브 인터벌은 지난 12개월이니까 마이너스 12. 어떻게? 개월로 12개월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dates in period 안에 들어가는 인수 하나, 둘, 셋, 네 개를 채우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난 몇 개월 이렇게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이 자체가 주어진 맥락에서 가장 말일 날짜를 시작으로 지난 12개월을 테이블 범위로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필터 삼아 총 구매 금액을 계산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시각화에 넣어보면 거의 앞부분은 그냥 누적이 될 거고 이제 지난 12개월이 돌아갈 때쯤 되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뭐 이동평균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천 단위에서 쉼표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소수 자릿수 0 확인해주면 된다. 자, 그렇게 하면 1번 동글뱅이 끝났다. 자, 2번 동글뱅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또 새 열을 추가하려 이것도 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열 이름은 이번에는 주말 여부, 주말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별하면 되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카테고리 분류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열? 날짜 열. 그죠? 데이츠 테이블 쪽으로 가서 뭐를 참고로 요걸 기준으로 데이 네임 월요일 화요일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주말과 평일로 구분을 하겠다. 근데 함수를 딱 보니까 if랑 or를 사용하래요. 자, or은 사실 기본적으로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죠. 그렇게 사용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or 놓고 A이거나 B인 그리고 참고로 여기 파워 BI 안에서 or은 이런 이제 경우의 수라 그래야 되나? 이거 들어가는 게 두 가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파워 BI 안에서는 or 함수 대신에 사실은 요런 파이프를 더 많이 쓰기는 하죠. 요거는 몇 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or 함수가 뭐 그렇다고 시험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쓰는 법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새 열을 이제 눌러서 여기에 주말 여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if 함수로 이용하라 그랬고 5월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5월 한 다음에 자 아니죠. 뭘 먼저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day name이 이렇게 해서 뭐랑 뭐 중에 하나 뭐뭐이거나 뭐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네. 토요일이거나 아니면 일요일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이면 이게 true면은 얘는 주말을 반환하고 그게 아니면 평일을 반환하면 되겠죠. 자, 뭐 때문에 오류가 났을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안 되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잠깐 Shift하고 컨트롤 슬래시해서 잠깐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도 이제 다른 함수랑 좀 헷갈렸는데 잠시 뒤에 그 방법도 알려드리고 자 로지컬 테스트에 일단 5월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로지컬 테스트 1 그 다음에 2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미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미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준비가 많이 되신 거고 그죠? 데이 네임이 여기다가 토요일 이게 이제 로지컬 테스트 1이죠.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 네임이 일요일인 거나 그래서 결국 요게 토요일이거나 데이 네임이 일요일이거나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때는 주말이고 아니면 평일 이제 요렇게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사실상 이런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함수가 이제 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in으로 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는 요 자체를 지우고 in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in을 쓰시면 요런 중괄호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이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이용하게 되면 in이라는 함수를 놓고 10개든 100개든 이 안에다가 콤마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 네임이 요거 안에 포함되면 주말이고 아니면 평일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를 쳐도 결과는 사실은 똑같다. 그래서 사실 실무에서는 요 in을 잘 쓰시는 게 어떻게 보면 5월이나 이런 파이프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 2개보다 훨씬 유용한데 시험 범위에는 사실 요 in이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있진 않아서 여러분 그래도 뭐 한번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문제만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자, 이제 뭐 주말과 평일로 이제 나눠 적겠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3번 동글뱅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동글뱅이는 요 테이블에 이제 측정값을 또 추가해라가 있죠. 자, 제가 이번 모의고사에는 측정값을 좀 집중적으로 넣었어요. 자, 측정값 이름은 이제 주말 일평균 구매액이다. 자, 여기 딱 보니까 일단 주말이라고 하면 칼큘레이트로 이제 주말에만 해당되는 거 뭐 이런 게 일단 들어간다는 느낌을 먼저 얻을 수 있겠죠. 조건, 필터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일평균 금액은 뭐 에버리지 뭐 이런 거를 에버리지 X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뭔가를 일수로 나눠주는 뭐 그런 식으로도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은 구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 에버리지가 없는 거 봐서는 이제 후자 쪽에 해당된다. 이렇게 추정을 미리 해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카운트 로우즈는 결국에 행수를 세는 거니까 날짜 수를 세는 거는 날수를 세는 거는 결국 날짜 테이블을 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상이 어려우면 일단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주말 일평균 구매액. 자, 일단 쓰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어디다가 해야 돼요? B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B에다가 일단 주말 일평균 구매액. 자, 칼큘레이트로 일단 시작하는 거 알겠고 그 다음에 뭐를 쓰래요? 총 구매 금액 측정값하고 주말 여부 필드를 쓰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거는 총 구매 금액 그거를 주말에 대해서 주말인 거를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수를 여기 써 있네요. 자, 주말인 총 구매 금액 합계를 주말 여부가 주말인 날짜 수로 나누기 이렇게 하라고 딱 지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뭐를 주말 여부가 주말인 거 이거는 이제 주말 여부 제가 주말인 거 하고 괄호까지 닫아주고 얘가 이제 하나죠.
그거를 뭘로 나눠줘야 된다. 자, 줄을 좀 바꿔줄게. 혹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 쟤를 뭘로 나눈다? count rows로 해서 날짜 테이블을 넣어주면 되겠죠. 데이트 테이블에 요 날짜 테이블을 넣어주면 된다. 자, 여기에 근데 그냥이 아니죠. 주말 여부가 주말인 날짜 수로 또 나눠야 되네요. 참, 이게 아니죠. 자, 이 뒤에도 calculate로 해야 되겠죠. calculate로 저걸 구하는데 주말 여부가 뭐인 거? 주말인 거.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줄을 바꿔서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위에 한 쌍, 아래 한 쌍. 한 쌍이 아니죠. 위에 한식, 아래 한식. 주말인 전체 금액, 주말인 날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를 쳐주면 된다. 뭐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사실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요 count rows에 사실은 우리는 요 날짜 테이블 자체를 넣어줬는데 여기에 활용 필드에 사실은 그게 없어서 이 데이트 테이블을 사용해라 라는 사실은 그게 한 줄 더 해서 여기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빠뜨린 것 같고. 자, 어쨌든 요런 패턴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운트 로우즈 하면 안에는 테이블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날짜 수를 센다 그러면 캘린더 테이블에 행수를 세는 게 곧 날짜 수를 세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천 단위에서 정수도 하나요? 천 단위에서 그냥 쉼표로 천 단위에서 쉼표를 해주고 소수점 자릿수 0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해줄게요. 자, 정수 얘기는 따로 없었으니까 여기서는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자, 이제 행렬 차트를 드디어 이제 구현을 해야 되네요. 4번 동글뱅이. 자, 이제 행렬 차트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year, 그 다음에 month name,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아까 잠깐 테이블로 해서 우리가 좀 봤었던 거고 이제 행렬 차트를 바꿔줘야 되겠죠. 행렬 차트에서 여기에 date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year하고 month name 필드를 넣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date에 year하고 month name을 넣어주라고 되어 있죠. 자, year month를 넣으라고 했으면 이걸 넣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각각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하란 대로 하면 되겠고 이제 측정값 A 테이블에 총 이거 넣었죠. 그리고 지난 누계 이것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난 넣고 주말 일평균 이것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 요거죠, 요거. 다시 올라가 볼까요?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 그죠? 이렇게 해주면 일단 시각적인 빌드는 다 끝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서식 다 끝났는지 볼게요. 자, 넘어가 보면 서식 적용이 뭐 잔뜩 있죠. 자, 이 서식 적용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레이아웃 및 사전 설정된 스타일. 이거는 테이블 형식으로 대칭 스타일로 하겠다. 자, 저 메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레이아웃 및 스타일 사전. 안 보이면 조금 이렇게 하고 자, 스타일 사전 설정. 일단 레이아웃은 뭘로? 테이블 형식으로 하래요. 그렇죠? 그리고 대체행 스타일 여기 있죠. 대체행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열 머리글에 텍스트 열 머리글 어디 있어요? 열 머리글에 텍스트 색상은 흰색 있고 배경색 테마는 4 하나 둘 셋 넷 이거네요. 특이하게. 그리고 밑에 똑같네요. 이 행 머리글 여기 그 밑에 있죠. 행 머리글에 텍스트도 흰색 배경색도 테마색 4 그리고 행 총합계 똑같네요. 그죠? 행 총합계 어디 있어요? 행 총합계에 텍스트 흰색, 배경색 4. 자,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빈행 설정에 테두리 있음. 자, 빈행 설정은 뭐예요? 빈행 설정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빈행 설정이라는 거는 요런 데다가 이제 중간에 빈행을 넣어서 이제 좀 가독성을 높여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빈행을 딱 넣으면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뭘 넣으라 그랬어요? 테두리 있음을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테두리를 빈행에다 넣어주겠다. 이제 여기 테두리가 있는 거죠. 테두리 설정까지 해주면 이렇게 뭔가 구분이 좀 깔끔하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자, 저거 하라는 얘기였고 눈금의 행 안쪽 여백 3. 자, 눈금은 그 위에 있죠. 행 안쪽 여백은 옵션에 있어요. 옵션에 행 안쪽 여백은 이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뭐 그냥 찾기 어려우니까. 자, 여기 바로 하면은 띄어쓰기 없이 검색이 안 되죠. 그래서 검색이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행 안쪽 여백 3 맞나요? 저건 안 건드려도 3이었던 것 같고. 자, 조건부 서식. 자, 주말 일평균 구매액 필드를 기반으로, 자, 얘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조건부 서식, 이런 행렬 차트는 조건부 서식 어디에 있어요? 요 셀 요소에 있죠. 그래서 아마 테이블도 비슷한 데 있었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주말 일평균 구매액이니까 얘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배경색이었던 것 같아요. 배경색 켜줬다. 자, 근데 조건도 있었죠. 일단 배경색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네요. 자, 일단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라데이션까지는 맞고, 자, 그 다음에 빈 값이 있는 경우는 서식 지정 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건 어디 있어요? 빈 값의 서식.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서식을 여전히 적용할래 말래 이런 거죠. 서식 지정 안함, 그게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최소값, 이제 규칙에 최소값은 5만으로 사용자 지정을 한대요. 자, 최소값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숫자를 넣는 거는 얘를 사용자 지정을 해야 되죠. 여기다가 5만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끝났죠?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됐다. 이렇게 보면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시각적인 것과 이제 비교를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만든 것과 이제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이 아랫부분은 이제 조금 여기를 짧게 하다 보니까 이 아래가 잘린 것 같지만, 우리도 이렇게 좀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 것과 맞으면 되는데, 이제 색깔이 보니까 여기가 조금 색깔이 이제 다른 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제 지시가 뭐 그림이랑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게 아마 테마색 3이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뭐 문제 지시대로 했으니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림이랑 이제 조금 다르지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 지시가 우선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문제 3번까지 끝났다. 자, 이제 문제 4번 진행할게요. 자, 문제 4번은 여기 문제 3B 페이지에다가 분산형 차트랑 카드를 구현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 문제 3B 요 페이지에다 하라는 얘기네요. 자, 일단 분산형 차트를 구현해라. 동글뱅이 1번. 자, 근데 이제 활용 필드. 자, 그림을 먼저 한번 봐도 좋겠죠. 자, 이쪽에 이제 총 구매 금액, 평균 나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보이는데, 자, 이거는 뭐 분산형 차트가 아니라 이제 카드기 때문에 카드 섹션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거고, 자, 지금 여기 활용 필드가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에 요거, 뭐 거주도시, 고객 아이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평균 나이 측정값과 구매 금액 측정값 이렇게 있는데, 자, 분사형 차트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 X축과 이제 Y축이 있을 때 이쪽이 사실은 둘 다 정량적인 혹은 측정값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일단 바로 떠올리시고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활용 필드를 봤을 때 지금 값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거죠. 그래서 요 X에는 총 구매 금액, 요 Y에는 평균 나이, 이제 요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를 여기를 구현하는 데 쓰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분산형 차트 한번 바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죠? 분산형 차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사이즈랑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X축 자리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측정값 B가 아니라 측정값 A 쪽에 총 구매 금액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죠? 총 구매 금액이 어디로? 값으로 가면 안 되고 X축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그리고 요 부분에 평균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자, 평균 나이, 얘죠? 얘를 Y축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외롭게 이렇게 있지만, 이제 얘를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이제 쪼개주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라는 거에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커스터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거주도시 필드, 이제 요게 각각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고객이 이제 값으로 들어가면서 고객별로 이렇게 포인트가 찍혀야죠. 고객 아이디 6이 여기, 뭐 고객 아이디 49가 여기, 이러면서 뭐 일종의 이제 패턴이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구성을 하는 데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거주도시 필드. 자, 근데 얘랑 얘가 이제 어디에 들어갔어야 되느냐는, 요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얘를 이제 좀 확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죠. 문제지에서는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거주 도시는 지금 이렇게 색깔로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아이디는 뭐 따로 표현이 없는 거 봐서 얘가 이제 다
고객 아이디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주 도시 필드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분을 해준다. 이렇게 그룹핑이 일종의 되는 거죠. 클러스터 같이. 그럼 거주 도시가 어디로? 그럴 때 쓰는 게 범예죠. 그래서 범예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핑이 즉각적으로 된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까지 동글뱅이 1번이 지금 끝난 거예요. 총 구매 금액과 평균 나이, 총 구매 금액과 평균 나이에 따른 고객 아이디 값의 분포 시각화, 그죠? 그런 다음에 거주 도시로 묶어주는 거. 그래서 이 분산형 차트는 상당히 유용하고 또 특정 분석에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를 구하거나 이럴 때 패턴을 보고자 할 때, 분포를 보고자 할 때는 아주 효과적인 차트니까 꼭 알아두시고 시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2번 동글뱅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분산형 차트의 서식과 이제 추가 분석 요소를 적용을 시켜라. 자, 일단 서식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표식은 여기 이쪽으로 가서 표식 요 동그라미 요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딴 거는 접고, 자, 어디에서 표식의 크기 승수를 20으로, 크기 승수면 도형에 있겠죠. 자, 그래서 도형 안에 크기 승수를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20으로 키워준다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게요. 확대 축소 슬라이더를 적용해라. 요 부분인 거죠. 요 부분. 그래서 요거는 뭐 모든 차트에 대부분 다 들어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표식 접고 여기 보면 확대 축소 슬라이더 쟤를 켜줬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선 설정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동글뱅이 3번이니까 추세선 설정 관련돼서 어떤 게 있나 보면 점선 스타일 적용하고 계열 결합 해제하래요. 자, 점선 스타일 적용은 추세선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런 거. 지금 얘가 점선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세 결합을 제거하라는 거, 이제 하나로 돼 있는 걸 다시 여러 개로 쪼개라는 거죠.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평균같이 들어있을 거고. 한번 볼게요. 자, 추세선, 분석 요소, 그런 추세선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추가 분석 요소를 이제 추가하는 게 여기 있죠. 거기에 추세선은 맨 위에 여기 상단에 있죠. 여기 추세선 일단 켜주면 얘가 전체에 대한 추세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계열 결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해제를 함으로써 각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은 뭐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봐주시고, 자, 우리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다. 이제 그림이랑 동일하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동글뱅이에서 나오겠죠. 카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동글뱅이에 보면 측정값을 또 추가하고 카드를 구현하는 거, 바로 정값 만든 걸로 이제 카드를 구현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봤던 요 상관계수라고 하는 이제 저 부분인 거죠. 그래서 측정값의 상관계수라고 일단 추가를 하는데, 딱 보니까 함수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함수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왜 없나 봤더니 이제 빠른 측정값 기능을 활용하래요. 그리고 활용 필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빠른 측정값 기능 하면 여러분이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요거죠. 빠른 측정값이라고 하는, 뭐 사실 실무에서는 저거를 자주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가끔 아주 유용한 계산이 좀 빠르게 이제 뭐 필요할 때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측정값 B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빠른 측정값 있죠?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서 뭐 이거는 이제 코파일럿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던 건데, 여러 가지 계산들을 나름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템플릿처럼 계산들이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맥락마다 계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크게 막 유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쓰는 거는 요 상관계수.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제 상관계수가 나왔죠. 그래서 얘 한번 딱 눌러보시면 상관계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뭐와 뭐를 기준으로 어떤 범주에 대한 상관계수를 만들 건지를 이제 각각 필드를 넣어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관계수는 보통 이런 분산형 차트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두 개의 측정값이 등장하는 거고, 여기에 범주가 이제 고객 아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것과 이제 동일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X에는 총 구매 금액, Y에는 평균 나이. 그래서 X에는 총 구매 금액 여기 있었죠. 그리고 Y에는 커스터머의 평균 나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여기 있죠? 그리고 범주가 고객 아이디였으니까 커스터머 쪽에 고객
아이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우린 상관계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어쩌고 어쩌고 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죠, 바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식을 이해하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굳이 이제 빠른 측정값을 쓰라는 얘기는 뭐 이걸 이해하고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는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고객 아이디에 대한 이제 여기 총 구매 금액 및 평균 나이 상관관계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측정값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렇게 만든 걸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카드로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측정값 이름을 상관계수라고 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에서는 딱히 이름을 넣는 혹은 이름을 정해주는 스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도 좋고 여기 더블 클릭하시는 게 뭐 더 편하겠죠. 여기다가 만드신 다음에 상관계수라고 꼭 바꿔주셔야 이름이 바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뀌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저걸 넣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못 본 건 아니죠. 만든 다음에 바꿔주셔도 이거는 상관은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상관계수 방금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카드 구현을 하라는 거죠. 어디에? 여기에다가. 그러면서 서식도 간단한 서식도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카드, 자, 여기 바깥쪽을 눌러주시고 카드, 기본 카드였던 것 같아요. 신규가 아니죠. 그래서 카드를 어디다가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좀 전에 만든 상관계수를 딱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아, 요 자리. 자, 그래서 여기 요거를 요 안쪽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이게 여기에 자리가 있었어요. 자리가 있었는데 뭐 카드가 아니죠. 여기 분산형 차트가 올라오면서 안 보이니까 이때는 적당히 배치해주면 되겠죠. 물론 시험에서는 뭐 어떻게 여기다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이게 따로 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요 위에다가 올리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들었고 카드 개체 배경 제거 테두리 설정. 자, 배경과 테두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일반으로 가야 되죠. 효과로 가서 배경 꺼주고 시각적 테두리는 켜주고 거기까지가 문제 지시였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카드 4-3 위치에 배치. 4-3이 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보였던 거니까 요 그림 보고 여기다 배치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다음 조건으로 카드 신규를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구현하고 드릴 수를 적용해라. 이제 그게 5번 문제죠. 그래서 문제 5번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까지도 이제 덩달아서 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동글뱅이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으로 커스터머 테이블에 측정값을 또 추가하고 카드 신규를 구현하시오. 측정값 지금 오지게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측정값 이름은 커스터머 테이블에 선택된 고객 등급 필드. 자, 이거는 이제 고객, 뭐 여기 측정값 이름은 사실 요 부분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같이 섞여 들어갔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측정값 이름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 부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하고, 자, 우리는 선택된 고객 등급 이라고 측정값을 만들면 되겠고, 자, 일단 저는 여기를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던 그 고객 등급 필드를 활용을 하는데, 자, 함수를 보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 selected value 달랑 1개예요. 자, 달랑 1개인데 활용 필드도 달랑 1개죠. 여기 인수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 한 자리가 얘 자리가 되는 거죠. selected value는 뭐예요? 우리가 특정 필드에서 하나로 좁혀진 경우 그 값을 반환하는 거죠. 자, 이미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간단하지만 또 상당히 유용하고 쓸모가 많은 함수니까 혹시라도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실무를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여기는 선택된 고객 등급을 반환하겠다 단순히. 자, 근데 여기 어떤 얘기가 있어요? 선택된 고객 등급이 없거나 여러 개인 경우에는 미선택 텍스트를 반환하도록 해라가 이제 요구 조건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커스터머 테이블 어디 있어요? 커스터머 테이블 여기다가 새 측정값 하고 여기다가 이제 선택된 고객
고객 등급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selected value 그리고 들어갈 거는 고객 등급이라는 거를 그 필드를 활용하라 그랬죠. 얘를 선택해 주고 괄호를 닫으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지정된 열에 값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값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 결과, 이 대체 결과가 우리 요구 조건에 있던 그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인수가 옵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선택된 selected value가 없으면 그때 뭘 반환하라 그랬어요? 미선택이라고 반환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selected value는 두 개의 인수, 하나는 필수, 하나는 옵션인데 하나로 좁혀진 게 없을 때는 이렇게 미선택을 두 번째 인수를 통해서 반환하고 싶은 값을 반환시킬 수가 있죠. 꼭 텍스트만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이 자리는 다른 측정 값을 넣어도 되고 뭐 0을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거의 뭐 if가 녹아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간결하게 쓸 때도 아주 유용한 함수다. 자, 저렇게 해주면 측정 값 여기 만드는 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카드 신규 구현, 여기다가 이제 구현을 하란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만든 그 측정 값을 카드로 구현해서 여기다 넣어라. 자, 여기 카드 신규라고 그랬으니까 얘로 해야 되고, 그죠? 얘 사이즈에 맞춰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여기다가 선택된 고객 등급 얘죠. 얘를 데이터에다가 딱 넣는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미선택, 지금은 선택된 게 없으니까. 선택된 거라는 건 이제 결국 필터링 돼서 하나로 좁혀진 상태. 그래서 딱 하나의 값을 반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자, 그래서 아직 뭐 아무것도 눌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고객이 특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둥글뱅이 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인데, 자, 방금 만든 건 그래서 얘가 하나가 선택이 되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하나하나가 다 고객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 눌러보면 이 해당되는 고객에 대한 지금 고객 등급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죠? 자, 그걸 의도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드릴수로 페이지를 설정해라. 어떤 거를? 문제 3B 페이지,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페이지 자체를 드릴수로 페이지로 설정을 해라. 드릴수로 페이지, 드릴수로 기능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보고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챕터 중에서 이제 약간 동적 요소를 이제 가미할 때 그때 뭐 도구 설명도 있었고 뭐 드릴수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책갈피 이런 것도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릴수로라고 보면 되겠고, 해당 페이지를 드릴수로로 설정하는 거는 일단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보면 드릴수로 필드 추가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고객 등급 요 열을 넣어주게 되면 그때 요게 이제 필터링이 될 때 요 페이지로 올 수 있는 옵션이 생기는 거죠. 최근 최신 버전의 이제 그 UI에서는 참고로 이제 이 드릴수로가 그 페이지 옵션 쪽으로 사실 들어갔죠. 아마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쨌든 요 버전까지, 요때까지는, 그리고 아직 미리 보기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릴수로는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객 등급을 여기에다가 딱 넣어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드릴수로에 대한 이제 허용 필터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기고, 우리는 그와 동시에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 다시 백 버튼 같은 게 이제 저절로 생겨요. 이거는 뭐 여기다가 이제 넣으라는 얘기는 뭐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잠시 뒤에 뭐 이렇게 배치하라는 얘기 나올 때 그때 이제 마무리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가보면 드릴수로를 설정을 한다. 우린 설정을 일단 활성화는 시킨 거고, 저기다가 고객 등급 필드를 활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고객 등급 필드가 이제 필터링이 될 때 그때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고객 등급 필드 필터 적용 시 문제 3B 페이지로 이동하는 드릴수로 기능을 설정한다. 이게 이제 요건이죠. 요구사항이고, 뒤로 이동하는 단추를 5-2 위치에 배치하고 채우기 스타일을 설정해라. 자, 요 뒤로 가기, 요게 자동으로 생긴 거를 5-2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채우기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채우기는 요 스타일 쪽에 가보시면 요 채우기 부분이 있죠. 아, 근데 이제 얘를 채우기를 딱 선택을 했는데, 뭐, 열어보면 지금 현재 요런 색, 약간 희미한 흰색, 살짝 아이보리기가 있는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는데, 요 뒷 배경이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죠. 근데 뭐 우리가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란 얘기는 안 했으니까, 혹은 뭐 투명도를 100으로 하라고 0으로 하란 얘기를 따로 안 했으니까 그냥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스타일 채우기까지 다 끝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5번 문제까지 이제 클리어가 된 거다. 자, 이제 문제풀이는 끝났지만 한번 지금 우리가 설정한 이 드릴수루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실제로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문제 3으로 한번 가본다고 그러면 이제 고객 등급이라는 필드가 이제 필터링이 될 때 저 페이지가 드릴수루 페이지가 이제 뭔가 활성화가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고객 등급별로 볼 수 있는 거는 요 개체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할 경우 요런 드릴수루라는 게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른 데다가는 뭐 이얼먼스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는 드릴 수루가 없죠. 드릴 어분이 좀 이거 다른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런 데다가는 뭐 다른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고, 여기에만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드릴수루 옵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드릴수루는 뭐 버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따로 그런 작업은 요청하지 않았고 문제의 지시는 없었고,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다시 컨트롤 버튼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저런 게 우리가 방금 구현한 드릴수루의 활용법이었다.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일반 등급으로 지금 필터링이 가해진 상태로 들어오다 보니까 아까랑 숫자가 이제 달라진 거고 비주얼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여기다 갖다 대보면 이렇게 어떤 필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완성 화면과는 달라졌지만 우리는 잠깐 드릴수루의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자, 이 페이지에서 이제 드릴수루 기능을 제거하려면 여기 우측 하단에서 얘를 필터 지우기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5회까지 1회부터 5회까지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이제 풀어보면서 사실상 거의 책 한 권에 걸친 많은 내용들을 제가 모의고사 풀면서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다면 잘 한번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교재를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고, 또 부분적으로는 제 관련 영상을 찾아서 한번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으로 뭐 시험 준비도 시험 준비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도 파워 BI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직원들을 점점 더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앞으로도 시험 외에도 이제 파워 BI 도움되는 것들 영상 많이 올리고 BI 스쿨에도 이제 강좌들이 생겨날 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